안녕하십니까? 인문학 강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영갑입니다. 인문학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입니다. 자연과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비해 인문학이란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이런 인문학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흔히 인문학 열풍 또는 인문학의 위기 또는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의 핵심에는 반드시 동양의 정신이나 동양의 철학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고갱이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원형인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 가늠기 힘든 긴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는 유교 그리고 공자. 그 인문학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로 익히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번 유교 인문학 강좌의 본질이며 목표입니다. 논어 제일 첫머리인 하기편에는 하기 시습지면 불역여로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공자가 그만큼 학문을 중시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대부분 겸손했던 공자가 학문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호학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논어 위정편에서는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공야장편에서는 10집이 사는 작은 마을에도 나처럼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겠지만 나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니 요즘으로 말하면 겨우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불과한 일이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역을 읽을 때는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는 위편 3절의 고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자의 학문에 대한 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학문은 단순하게 글을 읽거나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실천하고 여유가 있으면 학문을 하라는 것이 바로 공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식 위주의 공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서 겸손하지 않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논어에는 사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실천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송나라의 학자인 정자도 논어를 읽을 때에 논어를 모두 다 읽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논어를 다 읽고 난 뒤에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깨닫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논어를 읽고 전체적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이 발이 절로 춤추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쁨에 찬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깨우침과 실천의 깊이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공허하고 실천이 없는 말은 쓸모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실천의 바탕은 바로 도덕에 있고 교육이나 정치도 모두 도덕적 실천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쪼록 이번 유교 인문학 강좌가 지식의 충족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사유와 실천의 세계로 나아가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이 유교 인문학 강좌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의 최영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가의 인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군자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군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인은 또한 어떤 사람인가, 이 군자와 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들은 사실 많이 하고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보다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또는 명예에 대한 또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 인간다워지는 것은 이러한 외적 욕망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 본질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본질을 바로 우리는 도덕적 욕망이라고 합니다. 공자와 맹자가 추구하는 욕망도 바로 그러한 내면적 본질의 바탕을 둔 도덕적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욕망을 완성하는 사람을 우리는 도덕적 인간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도덕적 인간의 극치를 바로 성스러울 성자를 써서 성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가철학에서는 개인의 도덕성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데서 출발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사회의 도덕적 완성을 이루는 데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만물의 조화로움을 완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위기지약이라고 말하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가철학에서의 학문적 목표는 도를 깨우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도를 깨우치려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과 수양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옛날의 학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학문을 했지만 오늘날의 학자는 남을 위해 한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학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가철학에서 말하는 도를 깨우친다는 것은 개인의 완성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를 깨우쳐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은 타인과 사회로 향해 도덕적 의무를 완성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도덕적 인간이 그러한 의무를 위배한다면 그것은 바로 유가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군주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도덕성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제위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위정자가 이 사회에 또는 국가에,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성인처럼, 밖으로는 왕도를 실행하는 그러한 성왕에 의한 통치가 바로 유학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정치 형태입니다. 우리가 군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고리타분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성인 군자 같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논어나 맹자에는 도덕적 인간들에 대한 설명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군자, 또 현자, 어지린자를 쓴 인자, 착할 선자를 쓰는 선인, 이룰 성자를 쓰는 성인, 성스러울 성자를 쓰는 성인, 큰 대자를 쓰는 대인,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명칭들은 모두 인간의 도덕적 품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개념 간에 층차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군자이면서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소인이면서 어진 사람은 없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군자이면서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소인이면서 어진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바로 군자보다 인자가 더 높은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공이 말하기를 만약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고 대중을 구제할 수 있다면 어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어찌 이내 그치리요 반드시 성인일 것이다. 요순도 그것을 어렵게 느끼셨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자공과 공자와의 대화 속에서 보시면 어찌 이내 그치겠는가 라고 합니다. 반드시 성인일 것이다. 즉 인자보다 성인이 한 단계 높은 인간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내가 만나볼 수 없을진데 군자라도 얻어보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내가 성인을 볼 수 없다면 군자라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역시 이곳에서는 군자보다 성인이 높은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군자는 천명을 두려워하며 대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네 번째 문장에서는 군자보다 대인이나 성인이 높은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군자가 가장 낮은 단계의 인간으로, 다음 단계는 어지린자의 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을 가장 완성된 또 도덕적으로 높은 그런 인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이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어와 맹자에는 도덕적 인간을 통칭할 때 군자라는 표현을 사실상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군자는 성인이나 인자나 대인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문장 속에서 군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자는 어떤 사람인가? 군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논어에 나와 있는 군자에 관련된 문장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논어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문장 가운데 하나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표현이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상대방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죠. 친구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성을 내고 안 내고는 나의 문제죠. 따라서 상대방의 문제와 내 문제가 부딪혔을 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군자는 근본에 힘쓰나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 효제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구나.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자는 바로 그 근본에 힘을 쓰는 사람이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본과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선과 후가 있죠. 만약에 본과 말이 바뀐다면 그것을 우리는 본말이 전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보통은 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게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하늘로 가게 나무를 심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무는 말라 죽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본이 무엇인지, 말단적인 게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게 바로 군자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근본에 충실하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자가 진중하지 못하면 위험이 없나니 배우더라도 확고하지 못하리라. 세 번째 문장에서 보면 군자는 늘 행동을 진중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학문을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행동이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거나 또 경거망동하거나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군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군자가 배불리 먹기를 구하지 않고 편안히 있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일에 민첩하고 말은 삼가고 도가 있는 곳에 나아가 자기의 잘못을 바로 잡으면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문장에서 보면 군자는 먹는데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좋은 음식 찾아다니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라면 몇 시간이고 또 얼마나 떨어져 있고 거리를 따지지 않고 다닙니다. 자, 과연 군자일까요? 또 거처하는데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 게 군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편안하게 휴식하고 싶고 편안한 안락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공자가 말한 바로 군자와 우리 현대인의 삶은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또 다섯 번째 문장에서 군자는 불기, 그릇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한 용도에만 쓰이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군자가 한 용도에만 쓰이는 그러한 인물로 국한돼 버린다면 많은 다양한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군자는 좁은 그릇, 작은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어느 때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군자는 한 용도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인간이 군자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공이 군자에 대해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먼저 그 말을 행하고 그 후에 그것을 따른다. 여섯 번째 문장에서 본다면 말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공자가 하고 있는데요. 보통 언행일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 그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믿을 신자 옆에는 사람인과 말씀원이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 경우에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말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줄이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바로 군자다운 것으로 보입니다. 군자가 인을 떠나면 어찌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또 군자는 어떤 경우에도
인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집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비록 누추하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자기 집에 갔을 때 마음이 가장 편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군자는 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인에 늘 머물러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자는 항상 인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군자는 밥 먹는 동안이라도 인을 어김이 없을지니 다급할 때라도 반드시 인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역경에 처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위험에 빠지고 또 급한 경우도 있죠.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바로 8번째 문장에 해당합니다. 군자는 말은 더듬어도 행동에는 민첩하고자 한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때로는 마음이 변하기도 하죠. 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옳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자는 아무리 위급하고 다급하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정도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말은 벙어리처럼 또는 말더듬이처럼 더듬더듬 할지라도 행동만큼은 민첩하게 하는 것이 군자인 것입니다. 바탕이 문체보다 나으면 촌사람과 같고 문체가 바탕보다 나으면 행정서기이니 문체와 바탕이 잘 조화를 이룬 다음에야 군자라 할 수 있다. 10번째 문장에서 본다면 군자는 타고난 바탕, 그 바탕보다 문체가 더 나으면 그냥 시골에서 사는 그런 촌사람 같고, 그와 반대로 문체가 바탕보다 훨씬 나으면 지방에서 문서 잘 만드는 행정서기 같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고난 바탕과 또 후천적으로 꾸며진 문체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군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우가 군자에 대해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11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공자는 군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자, 과연 군자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군자도 두려워하는 게 있고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군자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성인의 말씀, 대인의 말씀, 또 천명,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게 바로 군자입니다. 군자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격적 존재는 항상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사귀는데 많은 돈을 풀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잘 대접해줘서 친구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문회우, 그를 통해서 친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군자는 글로써 벗을 사귀고 벗으로써 어진 덕을 북돋운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학문을 하는 사람끼리 가까워지고요. 책을 읽는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노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죠. 군자는 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 또 친구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으니 어렸을 때는 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경계함이 여색에 있고 장성에서는 혈기가 강함으로 경계함이 싸움에 있고 늙음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이미 쇠하였으니 경계함이 탐욕에 있다. 14번째 문장에서 보면 어렸을 때, 또 장성했을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어떠한 것을 경계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경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삶과 대비시켜 봐도 매우 적절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자는 세 가지 두려워함이 있는데 천명을 두려워하며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군자는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조금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천명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자의 명령이나 신과 같은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타고난 도덕적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공자의 천명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사명을 타고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각자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다릅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삶을 충실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이와 같은 군자에 대한 표현들은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자는 어떠한 덕목을, 이 중에서도 특히 어떠한 덕목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가? 군자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적 어떤 문제와 그리고 욕망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또 군자의 몸가짐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네 가지 형태로 군자를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군자가 중시하는 덕목은 사실 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의 또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의입니다. 군자는 이 의를 가장 핵심에 두고 이걸 통해서 예를 행하고 또 인을 항상 따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의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군자는 의를 중시하고 소인은 이익을 중시한다. 이게 군자와 소인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를 행할 때도 의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진 사람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군자가 그러면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 자, 한번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자, 우리는 과연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살고 있습니까? 남의 단점을 헐뜯고 비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과연 우리는 남의 장점을 얼마나 지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까? 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군자는 바로 타인의 장점을 완성시켜주는 사람이고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군자에 대해서 타인의 선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는 물론 모든 사람의 좋은 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인간의 선한 모습을 드러내고 인간의 악행을 저지하고 막아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군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살면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혹여 다른 사람에게 단점이 있더라도 그 단점을 어떻게 하면 감춰줄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단점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가진다면 조금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본능과 도덕 사이에 갈등을 일어났을 때 과연 군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이미 원문을 보셨지만 군자는 결코 배부르게 먹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 거처하는 것도 편안하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죠. 또 재물에 농락당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군자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욕망이라든가 동물적 본능을 억제하고 타인을 위하는 마음 또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군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이러한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물질, 내 이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옳은 길을 택할 것인가? 정의를 택할 것인가? 이러한 갈등 속에 우리는 매일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군자는 그 속에서 반드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 군자의 몸가짐과 태도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때로 비굴해지기도 하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대로 남에게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항상 공손한 자세와 또 남을 공경하는 태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일에 충실한 게 바로 군자입니다. 따라서 군자는 목숨을 바치더라도 옳은 일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살신성인의 정신이죠. 자, 그런데 군자라고 해서 허물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자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과 군자와의 다른 점은 뭘까요? 바로 군자는 그 허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허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군자가 취하는 올바른 몸가짐과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군자와 소인이 어떻게 다른가? 군자를 잘 알기 위해서는 사실 소인과 대비시켜서 본다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논어에는 군자와 소인을 대비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육아에서는 군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성된 군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에 관련된 귀절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자는 넓게 사람을 사귀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소인은 한쪽으로 치우치되 넓게 사귀지 못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군자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사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인은 이와 다르게 편을 가르는, 편당을 짓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소인인 겁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친구를 또 따돌림하면서 편을 가르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편을 가르죠.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편을 가르죠. 이 편이 없는 세상,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세상, 그리고 서로를 포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군자이고 그와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하며 군자는 법을 생각하고 소인은 혜택을 생각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군자는 항상 덕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소인은 그와 반대로 항상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인격을 쌓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군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인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늘 궁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내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누군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어떤 의미에서 소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세 번째 문장은 군자와 소인을 대비하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중요한 문장인데요. 군자는 의를,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법을 어기고 살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적게 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인가를 궁리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뇌물을 받습니다. 그 뇌물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순간에 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소인인 거죠. 그러나 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것이 아니면 옳은 것이 아니면 취하지 않고 받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군자인 것입니다.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남의 악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니 소인은 이와 반대로 한다. 그 네 번째는 군자는 남의 아름다운 점을 완성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나온 이야기지만 가능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이미 맹자가 말한 성선 속에, 공자가 말한 인 속에 선량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천적으로 사회를 살면서 잘못 익혀진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단점을 더 많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흠을 잡고 또 비난을 하기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사회에 군자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어떻겠습니까? 항상 입에서 향기 나는 이야기만 나오겠죠.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이야기만 나오겠죠.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겁니다. 바로 군자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덕은 바람의 비유가 되고 소인의 덕은 풀의 비유가 됩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라.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쏠리어 굽이 나니라. 자, 초여름 보리가 무성하게 자랐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가을에 갈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리나 갈대는 바람이 부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회적 지도자들이나 또는 위정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들이 부는 바람대로 백성들은, 국민들은 따라가게 돼 있죠. 근데 그들이 옳은 바람을 불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육아에서 말하는 군자는 바로 그 옳은 바람을 불어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따라서 그 바람에 의해서 백성들이 따라 움직여도 모두가 다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행복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자는 좋아하면서도 똑같지는 않고 소인은 똑같으면서도 화합하지 못한다. 또한 군자는 조화로움을 매우 중요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소인은 동일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르죠. 이름도, 생김새도, 나이도, 성별도, 국가도, 인종도 모두 다릅니다. 단 하나도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이 존재들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조화로움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악에서 말하는 교향곡이나 또는 합창을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조화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악기들이 서로 자기 소리를 내서 하나의 음악을 완성해 나가는데 이 중에 어떤 악기가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어서 큰 소리만 계속 낸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소리는 바로 음악이 되지 않습니다. 소음이 될 뿐이죠. 많은 악기들이 서로 다르지만 각자가 큰 소리 낼 때와 자기 소리를 적게 낼 때를 구별해서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조화의 극치인 겁니다. 바로 군자는 그러한 조화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소인은 그와 반대죠. 나와 다르면 비난합니다. 나와 다르면 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소인이 군자와 다른 점입니다. 군자는 태연하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나 태연하지 못하느니라. 또한 군자는 태연하지만 교만을 떨지는 않습니다. 소인은 이와 반대죠. 늘 교만을 떱니다. 자기가 조금 많이 가졌으면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여유 없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가 부유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교만을 떠는 게 바로 소인입니다. 그러나 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떳떳한 행동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군자입니다.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 또한 군자는 형이상학적인 측면에 노력을 합니다. 소인은 이와 반대로 형이하학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또는 정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정신세계도 피폐해집니다. 따라서 군자는 끊임없이 이 정신세계에 치중하고 또 이 정신세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도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인가, 이런 데 치중되어 있는 게 바로 소인입니다. 따라서 소인은 형이하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군자는 자기에게서 돌이키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잘못을 되풀이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잘못을 했을 때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군자는 잘못을 했을 때 반드시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문제로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군자입니다. 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또 직접 남 탓을 해본 경우도 있었겠죠. 자, 과연 남 탓을 해서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개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군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는 소인을 통해서 군자를 더 쉽게 드러날 수 있고 또 군자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군자는 공자가 추구했던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인간형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군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모든 사회가 군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학문을 하고 수양을 하고 또 남을 배려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군자의 기준에 맞추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행복한 세상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군자와 소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따를 것인가. 이제 한번 실제 삶에서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 욕망과 도덕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드린 군자처럼 한번 행동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흔쾌함, 마음에 즐거움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군자와 소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상 군자와 소인일 뿐이지 요즘 말로 한다면 군자는 마치 신사와 같은 존재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또는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인이 바로 군자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군자와 소인의 관계와 같은 이러한 인간형은 과거나 현재나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가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특히 물질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은 물질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바로 현대의 올바른 인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돈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가 사실은 돈에 의해서 시작되고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부모 형제를 죽이는 폐륜 행위가 일어나기도 하죠. 돈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정치적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랑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이 돈이 인간의 삶에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매우 현대인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를 바로 우리는 이 현대인의 삶에서 적용해 본다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제는 정당한 것이 아니면 취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들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반드시 한 번씩 생각해보고 행동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즉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많이 벌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적게 냅니다. 적게 버니까 세금을 적게 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계속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균등한 분배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현대 군자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사 간의 갈등이 매우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그래서 노사가 함께 사는 방법을 어떻게 올바르게 길을 찾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자기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함께 사는 세상,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이익을 생각하는 만큼 상대방의 이익, 타인의 이익도 생각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이익만 취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공동체의 바람직한 인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 이익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도 충분히 남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우리 사회는 매일같이 나쁜 범죄와 부패, 부정들이 난무할까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돈을 모으려다가 결국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바로 돈을 모으지 말고 사람을 모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보배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남의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처럼 모든 사람이 그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위정자는 바로 북극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도 또 나쁜 일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정자가 된 또는 사회의 지도층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두렵고 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행복은 물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평온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가,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기준입니다. 군자는 그러한 정신적 행복을 모두가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비록 2500여 년 전에 공자가 말했던 군자 그리고 소인이 현대인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7가지의 사항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매우 클 것입니다. 군자는 어떤 면에서 방금 말한 7가지처럼 행동하고 산다면 늘 손해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십시오. 손해보면 마음이 흔쾌해집니다.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마음의 행복보다 더 좋은 것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손해본다면 결국 아무도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 공자가 꿈꾸는 세상, 그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군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 삶에서 직접 실천해 보면서 함께 그들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끌어들여서 나의 삶도 변화를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